점점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전 세계가 에너지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이에 각국 정부들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이 서울에서 글로벌 에너지 포럼을 개최하겠다고 발표하자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모두 참석 의사를 밝혔는데요. 한국이 과연 어떤 해답을 제시하길래 이렇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입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환경보호단체 지구의 미래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함께 세계 각국의 환경 뉴스를 체크하는 게 저의 일상이죠. 오늘도 평소처럼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켰는데 화면에 뜬 뉴스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국제유가 2달 만에 최고치 기록. 아, 정말 골치 아픈 소식이었어요. 저희 단체에서는 지금 전 세계 탄소 감축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가가 이렇게 오르면 각국 정부들이 친환경 정책보다는 당장의 경제적 부담을 더 걱정하게 되거든요. 손톱을 물어뜯으며 관련 자료들을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소식은 분명 좋은 신호였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문에 오히려 원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가가 치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세상이죠.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가 문제가 되고 끝없는 연결고리 같습니다. 동료인 마이클이 제 옆자리로 와서 물었어요. 에밀리, 표정이 안 좋은데 뭔가 문제라도 있어? 저는 모니터를 가리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육아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준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 계획도 다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마이클도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맞아, 정부들이 당장의 에너지 비용 부담 때문에 장기적인 환경 정책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저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각국에서 보내온 보고서들을 읽어보니 유가 상승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에서 온 자료를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독일과 프랑스가 계획했던 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이 벌써 축소 검토에 들어갔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트남과 태국 정부 관계자들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해보니 당초 예정했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계획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기존 화석연료 발전이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비싼 초기 투자 비용을 들여가며 재생에너지로 급하게 전환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환경 기술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어요. 물론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나라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에너지 문제에서만큼은 여전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큰 나라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그저 중간 정도 역할을 하는 나라 정도로만 여겼죠.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사무실을 나서는데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서도 계속 이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온난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텐데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날 이후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한 번 급등하면서 배럴당 가격이 2달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는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팀원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유가 위기 해답이라고.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나라인데 어떻게 글로벌 유가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제 대국들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팀원 중 한 명이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어요. 한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에너지 정책 관련 보고서였는데 내용을 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어요. 종이 위의 계획과 실제 실행은 다른 문제니까요. 오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완화 소식에도 불구하고 국제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을 비교 분석해보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 프랑스의 원자력 정책, 노르웨이의 북해 유전 개발 정책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도 현재 유가 급등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답은 아니었어요. 그때 제 컴퓨터에 새로운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일하는 동료였어요. 이메일 내용을 읽어보니 다음 주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글로벌 에너지 협력 포럼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이 포럼에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와 친환경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인 국제회의 중 하나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참석자 명단을 보니 생각이 달라졌어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 유럽연합 기후정책 담당자, 그리고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의 주요 에너지 기업 대표들까지 참석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라면 단순한 형식적 회의는 아닐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마이클, 서울에서 열리는 에너지 포럼 소식 들었어?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들었어. 근데 솔직히 한국이 뭔가 특별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저도 마이클의 의견에 동의했어요. 한국은 여전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무언가 직감적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과 기업들이 서울 포럼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 포럼이 열리기 며칠 전,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시작한 조사였는데 파면 팔수록 흥미로운 내용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상당한 발전을 이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특히 눈길을 끈 건 한국의 수소 에너지 기술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수소 연료전지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또한 해상 풍력 발전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평소 구독하던 에너지업계 뉴스레터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한 거예요. 한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동맹이라는 새로운 국제 협력 체계를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함께 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고 공유하자는 취지였어요. 더 놀라운 건 이 제안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고 심지어 일본과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때부터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이 소식을 공유했을 때 반응이 제각각이었어요.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몇몇은 한국의 잠재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전문가인 사라가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했어요. 에밀리, 한국이 지리적으로 참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걸 생각해봐.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으면서도 미국과는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잖아. 만약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에너지 협력이 가능할지도 몰라. 사라의 말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을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 규모로만 평가했는데 지정학적 위치와 외교적 역량도 중요한 요소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오후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포럼에서 한국이 발표할 예정인 글로벌 에너지 다변화 로드맵의 개요가 공개된 거예요. 내용을 살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청정 수소 생산 기술, 차세대 배터리 기술,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접근법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제시한 에너지 파트너십 개념이었습니다. 각국이 자신의 강점 분야에 집중하면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어요. 예를 들어
한국은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중동 국가들은 자원 공급을 담당하며 유럽은 시장 개척을 맡는 식으로 말이죠.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저는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서울 포럼에 주목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승부하려는 게 아니라 글로벌 협력의 허브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였어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이 이런 야심찬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서울 포럼 개최일이 다가오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의적인 목소리들도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일본의 한 에너지 기업 대표인 요시다라는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요시다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에는 규모가 부족하다.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제 대국들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인터뷰 내용을 읽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시다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거든요. 아무리 한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본과 인프라가 필요한데 과연 한국 혼자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에서 팀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할 때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마이클은 요시다의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었어요. 에밀리,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에너지 문제는 기술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막대한 투자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데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사라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마이클, 그렇게 말하지만 때로는 큰 나라들보다 중간 규모의 나라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 한국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대국들과 달리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잖아. 저는 두 의견을 들으면서 더욱 헷갈렸어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때 제 이메일함에 또 다른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원유 트레이더로 유명한 리웨이라는 분의 인터뷰 기사였어요. 리웨이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기껏해야 액화천 연가스 수입이나 중개 역할 정도가 아닐까?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좌우하는 건 여전히 우리 같은 자원 보유국들이다. 리웨이의 말을 읽고 나니 저는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현재 육아 위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수준에 머물 것일까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서울 포럼을 앞두고 깜짝 발표를 한 거예요.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해상 풍력 기술을 활용해서 동북아시아 해역의 대규모 풍력 발전 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계획에 대한 각국의 반응이었어요. 일본과 중국이 모두 관심을 표명했고 심지어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도 투자 의향을 밝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단순한 중개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은 좋지만 과연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현재 육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서울 포럼에서 한국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드디어 서울 포럴 개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시청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이 과연 어떤 놀라운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포럼이 시작되기 전 각국 참석자들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일본의 요시다가 다시 한번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았어요. 일본도 깜짝, 중국까지 놀란 한국의 놀라운 역할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요시다의 이런 발언을 들으니 저도 덩달아 의심스러워졌어요. 정말 한국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과대 포장된 것일까요? 중국의 리웨이도 비슷한 톤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자원 확보 능력에서는 한계가 분명하죠. 이런 회의적인 목소리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이 이런 비판들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요시다와 리웨이의 말이 맞는 걸까요? 포럼이 시작되자 한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인 인사말과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점점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저는 화면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장관은 한국이 개발한 청정 수소 생산 기술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존의 수소 생산 방식과 달리 한국이 개발한 방식은 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이면서도 생산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기술은 좋다고 하지만 과연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만큼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때 장관이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이 기술을 상용화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미 여러 국가들과 기술 이전 및 공동 생산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각국 참석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모두들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특히 요시다와 리웨이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을 거예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 발표였습니다. 한국이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 분야에서도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존 기술 대비 효율성은 3배 높이면서도 비용은 절반으로 줄였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집중해서 발표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어요. 이런 기술들이 정말로 현재의 육아 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포럼이 계속 진행되면서 한국의 발표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글로벌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의 접근 방식이 정말 독특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히 자국의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각국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협력하자는 포용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예를 들어 중동 국가들의 풍부한 태양 에너지를 활용해서 청정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한국의 기술로 효율적으로 저장 및 운송하며 일본과 중국의 거대한 시장에 공급하는 식의 협력 체계를 제안한 거죠. 이런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왜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서울 포럼에 참석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윈윈 게임이었거든요. 모든 참여 국가들이 각자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이 발표한 에너지 안보 공동체 개념이었습니다. 기존의 에너지 협력이 주로 양자 간 거래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한국이 제안한 건 다자 간 협력 체계였어요. 한 국가에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국가들이 즉시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있을 때 화면 속 각국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요시다의 표정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의 얼굴에서 점점 관심과 놀라움의 기색이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실제 시연을 시작한 거예요. 청정 수소 생산 설비의 실제 가동 장면을 생중계로 보여주면서 동시에 생산되는 수소의 순도와 효율성을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공개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이론적인 설명만 들었을 때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이 기술의 경제성이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생산 비용이 거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화면 속에서 리웨이가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대규모로 적용할 때의 안정성은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대량 생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한국 측 발표자는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이미 시범 단지에서 1년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완료했고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각국의 전문가들과 함께 안전 기준을 마련했고 이를 국제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 답변을 들은 리웨이의 표정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처음에 회의적인 표정에서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때 요시다가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기술적 우수성은 인정하지만 과연 이것이 현재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시간적인 측면에서 말입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상용화되어 실제 효과를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현재의 육아 위기는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도 준비된 답변을 내놓았어요. 단기적으로는 기존 에너지 공급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겠고,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에너지 구조 전환을 통해 이런 위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투트랙 접근법이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개발한 에너지 저장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의 변동성을 줄이고 동시에 각국 간 에너지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서 당장의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저는 이 발표를 들으면서 점점 더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 해법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측면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포럼의 클라이맥스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할 내용이 바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동맹 출범 선언이었어요. 저는 화면 앞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에너지부 장관이 무대에 다시 올라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한국이 육아 위기 해답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국가들이 함께 만들어갈 협력의 힘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드디어 한국의 진짜 전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자신들이 모든 걸 해결하겠다고 주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국가들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장관은 계속해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청정 수소 기술은 한국이 주도하되 생산은 중동과 호주에서 저장과 운송은 일본과 협력하고 최종 소비는 중국과 유럽에서 담당하는 식의 글로벌 분업 체계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탄소 포집 기술 분야의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되 각국의 산업 특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모든 참여 국가들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화면 속에서 각국 대표들의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요시다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리웨이도 메모를 열심히 적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먼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한 겁니다. 한국이 제안한 청정에너지 동맹에 미국이 적극 참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이 나오자마자 회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유럽연합 대표도 즉시 참여 의사를 밝혔고 놀랍게도 일본의 요시다도 일본 역시 이 혁신적인 협력에 동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리웨이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중국도 이런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접근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일본도 깜짝, 중국까지 놀란 한국의 놀라운 역할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냈구나 싶었어요. 기술적 우수성만으로 승부하려 한 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고려한 협력 모델을 제시해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십을 보여준 거였습니다. 장관이 마지막 발언을 시작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에너지 위기를 기회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시작하지만 모든 국가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에너지 시대를 함께 열어갑시다. 포럼장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뉴욕 사무실에서 혼자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정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기분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한국이 육아 위기의 해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동료들에게 포럼 내용을 공유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마이클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자신의 회의적 견해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사라는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며 기뻐했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즉시 한국의 청정에너지 동맹 관련 자료들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환경보호단체도 이 역사적인 변화에 동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사해보니 정말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르면 향후 10년 안에 참여 국가들의 에너지 자립도를 대폭 높이면서도 탄소 배출량은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더 중요한 건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대량으로 창출될 예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단체의 이사회에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주도 청정에너지 동맹이 글로벌 환경운동에 미칠 영향이었어요. 보고서에서 저는 이번 서울 포럼을 환경 분야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접근 방식이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어요. 기존의 환경 정책들이 대부분 규제 위주였다면 한국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기술 혁신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식을 택했거든요. 이런 접근법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협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어요. 서울 포럼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뉴스였습니다. 시장에서는 한국 주도의 청정에너지 동맹이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요시다와 리웨이도 후속 인터뷰에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시다는 한국의 포용적 리더십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일본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했어요. 리웨이도 실용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접근법이라고 평가하며 중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이 육아 위기 해답이라고 라며 의구심을 품었었는데 이제는 그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이 정말로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해답을 제시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경 전문 매체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제목은 정말 한국이 육아 위기 해답이었다였어요. 칼럼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정리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혁신적인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은 혼자 앞서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라는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이 칼럼이 게재된 후 전 세계 환경활동가들로부터 많은 공감과 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한국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기대감을 표했고 우리도 이 변화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